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에는 1일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10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일이 드물다. 우상향 끝 무렵 갭 상승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줄곧 내리막길로 전환했다.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여기 마지막에서 한번 이렇게 빵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마 마지막에 9만원대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주가는 쭉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다가 갭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만약에 10% 이상 띄운다라고 하면 여기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거의 주가는 대부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남석관 저자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86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3개월치 월급으로 주식에 처음 입문하셨다고 하고요. 40세에 수중의 돈 1,000만 원으로 전업투자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저자는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투자 수익률을 거둠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전업투자자,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등의 별칭을 얻게 됐고, 전업투자 기간 23년을 포함해서 무려 37년간의 투자를 해오면서 지금도 활동을 하시면서 책이나 강연, 방송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남석관 투자자님을 아실 테고, 그리고 TV에서도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2007년, 그리고 2012년, 2014년, 2018년, 2021년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실시하는 실전투자 대회에서 각각 1위, 2위 등을 기록하면서 실전투자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신 정말 실전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가치와 선은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두 가지 방법인 배당과 주식 매매 이야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는 주식 투자자가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이 여러분과 공유하는 실전 매매법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실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일 것입니다. 변동성이 심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필자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워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유연함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생각,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각, 잘못된 투자 습관을 교정하는 용기가 사고의 유연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손절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전에 과감히 손절할 줄 알아야 다음 기회를 도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을 정말 중요시하면서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의 목차로 들어가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주식 투자로 자산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 배당과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준비,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기, 개별 기업 살펴보기, 차트 살펴보기,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파트 3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의 매매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트 3 중장기 투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방법, 그리고 파트 4는 단기 투자로 수익을 만들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단기 투자의 이해, 단기 투자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단기 투자 매매법과 단기 투자의 위험성, 테마주 투자까지 해서 단기 투자를 한번 다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파트 5 대시세를 만들어주는 주식 투자,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유형과 대시세를 만드는 종목의 매매까지. 그리고 파트 6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마지막 퍼즐, 잘못된 매수가 필패의 원인, 손절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책은 제가 전반부를 파트 3 중장기 투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방법까지 전반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파트 4 그리고 파트 5, 파트 6로 해서 총 2개의 영상으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영상은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와서 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주식 투자로 자산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기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돈을 번 기업이 수익을 나누는 배당이고, 두 번째가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이다. 파트 1은 위에 두 가지 개념부터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당의 정의, 열심히 영업활동을 한 기업이 수익을 냈다면 기업은 투자한 주주에게 자신이 번 수익을 되돌려주는 일이 배당의 정의이다. 그런데 배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가 자산을 현물로 주는 방법 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당은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당 배당금보다 더욱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배당 수익률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면 주당 배당금이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이게 한 주당 배당금이 되는 거고, 이거는 1%의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1만원의 배당을 하게 되면 이건 10%의 배당 수익률이고, 1만원은 주당 배당금이 되니까 결국 내가 총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은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은 10주를
수익률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짜리에서 1만원에 배당을 하는 10%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배당에선 더욱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란다라고 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고, 만약 배당주에 관심이 많다면 해당 종목이 주식인지 리츠인지 또는 폐쇄형 펀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이 일회성인지 또는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한 결과를 배당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필자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따라 배당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다. 배당 기준일, 주식을 언제까지 보유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시점에 따라서 배당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그 기준이 바로 배당 기준일이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가 달력으로 표시를 해드리자면, 월요일이 있고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12월 31일 그리고 12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29일, 28일, 27일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은 이때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영업일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3일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일 중에 첫 번째 날,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이 배당으로 인해서 배당의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배당 낙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30일 날 주주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중간에 휴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31일은 휴장일이 되고요. 그리고 28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1일을 빼고 12월 30, 29, 28 요 3일을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첫 번째 날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건, 흔히 배당 낙일에는 배당 이벤트가 마무리된 후인지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배당이 만약에 2%에서 3%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 3%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때 주식을 보유하면 결국은 다음 해로 넘어가서 다음 해에 12월 29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결국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때까지는 알을 품고 있는 닭이라고 보면 되고, 이때 배당이라는 알을 낳고 났기 때문에 29일 날은 주가가 배당 정도만큼의 조금 하락이 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연한 이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식을 사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 투자 전략,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나선 투자에서는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배당주 투자에서는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만 노리고 투자에 나서기보다 배당락 이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배당주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히 시장의 상황이나 흐름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할 때 배당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투자금이 넉넉한 분들 또는 은퇴한 후 자금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배당주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배당 투자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자, 자금 여력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배당 투자로 인한 득실 차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3%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만원의 주식을 사게 되면 3%의 수익을 보게 되는데, 연말이 돼서 이 주식이 그대로 만원이라면 손실 없이 3%의 수익을 보겠지만, 내가 만원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서 20%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3%의 배당을 받으면 결국 본인은 17%의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도 잘 신경 써서 배당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두 번째 방법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당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시세 차익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시세 차익의 정의와 이해, 세상의 모든 상품에는 정해진 가격이 있다. 어떤 상품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고 누구나 고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러나 주가는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 가격과 다른 특성을 가졌다. 주가는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면 주가가 내려야 수익이 나는 공매도, 풋옵션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투자자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상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수익을 보는 거고, 여기서 공매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공매도는 한자를 풀어서 이해하면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다. 여기 공매도에 대해서 주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뒀는데, 저는 처음에 공매도를 이해할 때 주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철수가 있고요. 철수는 100만원짜리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수는 그냥 금덩이를 가지고 있을 뿐 금덩이의 가격이나 시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영희는 세상 이치에 조금 밝고 경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금덩이의 시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덩이가 얼마 있으면 대략 80만원 정도로 만약에 하락할 거라고 가격을 영희가 예측한다면,
영희가 철수한테 금덩이를 하나를 빌려옵니다. 그러면 영희는 금덩이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금덩이를 받자마자 바로 100만 원에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면 영희는 100만 원을 돈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금덩이가 8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 금덩이 하나를 80만 원에 사면 결국 20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러면 영희는 금덩이 하나와 2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이 빌린 금덩이 하나를 철수는 시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영희는 20만 원의 돈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철수는 여기서 금덩이를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그러면 이 금덩이를 빌려주는 대신 예를 들면 3%에 뭐 3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영희가 처음에 얘기를 하면 철수 입장에서는 금덩이를 한 달 뒤에 다시 돌려받고 3만 원까지 받으니까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철수는 금 가격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희 같은 사람이 금을 빌려서 금덩이 하나를 빌렸다가 금덩이의 시세에 상관없이 다시 금덩이를 한 덩이 그대로 돌려주면서 영희는 2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이게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10주를 빌리고 10주를 그 자리에서 빌린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10만원짜리였던 게 7만원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7만원에 10주를 사서 70만원, 그리고 나서 30만원이 남게 되는 이 30만원의 이익을 취하는 게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는 건 주식 투자에서 매우 정말 중요한 일이다. 투자자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주가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기준과 요소는 여러 가지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를 판단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자료가 있다. 첫 번째는 전체 시장 분석,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분석, 개별 종목 재무제표 분석법,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 개별 종목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챕터 2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준비에서 후술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뒷부분까지 잘 챙겨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시세 차익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시스템 리딩이 주식 투자에서 작은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박리담의 전략이다. 초단위 트레이딩은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하는 스캘핑, 스윙 매매는 작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 투자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크게 성공한 투자자의 시작도 처음에 미약했을 것이다. 작은 시세 차익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크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필자 또한 그 과정을 경험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큰 시세 차익, 필자는 단기의 경우 1에서 2개월 내 200에서 300% 상승, 중장기인 1에서 2년 안에 300에서 500% 상승하는 종목이 큰 시세를 낸 거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만 약간 짧은 기간 안에도 200에서 300% 이상의 상승을 한 종목도 큰 시세 차익이라고 필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큰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고 시장을 꾸준하게 살펴보는 성실함이 필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자료를 살펴보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크게 오른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다면 매수하지 못한 이유를 찾고, 매수했더라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서둘러 매도했다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꾸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본인이 매매했던 것들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왜 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조금 서둘러 매도했다면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준비, 시장 살펴보기라는 챕터인데요.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좋은 예측과 더불어 수익이 나는 투자 결과가 만들어진다. 특히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의 변화는 주식 투자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파트 2에서는 시장 살펴보기, 개별 기업 살펴보기, 차트 살펴보기를 정리해서 소개한다. 첫 번째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알아야 하는 이유, 미국의 금리 정책, 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동성도 강하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꼭 알고 주식 투자를 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도를 알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물가지수와 고용지수도 참고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을 파악하는 기본 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일반인에게 큰 상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금리가 우리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전편에 리뷰해드렸던 앙드레 코스콜라니도 금리가 상당히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에 따른 주식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를 별도로 보고 주식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목표 수준보다 높거나 실업률이 적정 수준이 유지될 때 금리를 인상한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시장에 풀렸던 돈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이 쭉 은행으로 다 들어가면서 주식 시장에는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시장도 돈이 유입이 돼야 올라가게 되는데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장은 곧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조치로 시장에 넘쳐나던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되었고 주식시장은 하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이르자 주가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2022년도에 주가가 쭉 하락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기가 끝이 나고 금리가 다시 이제 인하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23년도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아마도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에는 신규 매수를 멈추고 지수의 진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매수 주문을 내고 싶어도 과감히 투자를 쉬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투자를 과감히 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수반되는 섹터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온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서 2차전지 종목군과 기아와 같은 자동차 주식이 가장 큰 반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확인을 하고 주가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축된 경제와 심리를 살리려는 정책을 펼쳐 나간다.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대중의 이목을 많이 끌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시장 중심주가 가장 길고 오랫동안 상승한다. 시장 중심주가 가장 길고 오랫동안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는 세계 경제에 위기가 왔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는 시장의 주목을 받아 두각을 보이는 종목 출현을 기다리며 기회를 노려야 한다.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 인하 시기에 두각을 보이는 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가장 크고 오랫동안 상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두각을 보이는 종목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시장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새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주식 투자자는 새로운 시장 중심주를 찾는 일에 매진하고 노력해야 한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유동성이 주식시장 상승을 유도하고 주가 역시 오버슈팅을 한다. 금리를 인하하는 초기와 금리 인하가 지속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기에 따라 투자 대응이 달라야 한다.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시기의 주가 방향이나 흐름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져 반드시 떨어지거나 오르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대략의 흐름이 그래 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자, 시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개별 기업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투자의 기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무제표의 핵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뭐 상당히 많은 책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와 함께 영업이익률, 경쟁력, 지속성장성 등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분석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해도 괜찮은지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기업의 현재 가치가 고평가, 저평가 또는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미래 가치가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 판단해야 보다 정확한 주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개별 기업 살펴보기로 투자할 기업의 적정 주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할 기업의 적정 주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리하면 개별 기업 살펴보기를 통해서 특정 주식의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저평가됐을 때 매수하고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아지면 고평가되면 매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걸 알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주식의 현재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갭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재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기업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끌고 가야 수익이 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당연히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 매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나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할 내용은 CB 전환사채와 그리고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물량 조회 유상증자 여부와 신주가 상장되는 날짜 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CB와 그리고 BW 그리고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B와 BW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량한 기업은 스스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이 힘들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CB나 BW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자신이 발행한 CB와 BW를 사주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CB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채권이다. 만약에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마치 채권처럼 약속한 이자와 원금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전환 후에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리고 BW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하게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주어진다. 보통은 현재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CB와 그리고 BW를 발행을 하게 되면 기업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CB와 BW 발행은 부정적인 신호를 전달한다. CB, BW를 발행하는 진짜 목적,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 기업의 공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기업 공시도 잘 챙겨 보시면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살펴보는 필수 지표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어로 된 세 가지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PER, 그리고 EPS, PBR, ROE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땐 PBR, 그리고 EPS, PBR, ROE 같은 것들은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PER만 잘 이해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PER만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PER은 한국말로 풀었었으면 주가 수익 비율이고요. 영어로는 Price Earning Ratio, 줄여서 PER인데, PER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서 얼마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주가와 주당 순이익보다 저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서 PER을 뽑게 되는데, 우리가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보면은 시가총액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항상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ER도 물론 다 계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PER이 얼마인지 볼 수는 있는데, 결국 이 PER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치킨집을 하나 차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킨집을 하나 차리는데 비용은 같습니다. 1억으로 비용은 같고요. 이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익,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누게 되면 10이 되죠. 이게 이 치킨집, 1번 치킨집의 PER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치킨집을 차리는데 이 치킨집은 마찬가지로 1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연간 2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누기 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킨집, 두 번째 치킨집은 PER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2번 치킨집, PER이 5, 저평가됐죠. 여기보다 10보다 작으니까 PER이 5니까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1억을 투자를 하고 어떤 치킨집은 1000만 원을 벌고 어떤 치킨집은 2천만 원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두 번째 치킨집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PER이 낮은 게 저평가됐고 좋다라는 얘기가 딱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LG전자를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PER이 5고 LG전자의 PER이 10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고르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 여기 지금 총 투입된 비용 대비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디냐, 그렇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따진다면 삼성전자를 고른다. PER이 두 개 중에서 낮은 것을 고르면 된다라는 게 결국 저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퍼의 기업을 고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ER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치킨집을 하나 차린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게 P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EPS 뭐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건데 결국 한 주당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느냐인 거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건데, 조금 더 크게 보면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1보다 PBR이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총자산이 만약에 1조이고 여기서 시가총액이 만약에 5천억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도 회사의 총자산이 더 많다라는 얘기로,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영업을 적게 된 K기업이 자산을 나누어 청산할 때 한 주당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주당 순자산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 ROE도 최근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ROE는 기업이 주주의 자본으로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단기 순이익이고 자기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PER과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투입한 자금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은 보면 이 영어로 된 세 글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익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무제표를 그냥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연간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2020년, 예를 들면 21년, 뭐 22년, 23년 이렇게 돼 있으면 매출액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있으면 이게 1000이고 뭐 1200이고 1300, 뭐 1400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억, 뭐 200억 또는 250억, 뭐 300억으로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뭐 ROE, PER 이런 식으로 뭐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무제표에서 보면 연도별로 계속해서 회사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느냐,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건 ROE도 좋게 나오고 PER도 좋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표로 한번 보면 낮을수록 긍정적인 건 PER과 PBR입니다. 그리고 높을수록 긍정적인 건 EPS와 ROE,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2의 세 번째 챕터, 차트 살펴보기, 기술적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술적 분석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서 저자는 기술적 분석을 상당히 좀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고, 기술적 분석에는 정말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아주 심플한 부분들만 잘 알고 있어도 주식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잘 모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그게 가장 문제이고요.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차트의 기본 저항선과 지지선, 그리고 추세선과 돌파. 모든 차트에서는 공통적으로 저항선, 지지선, 추세선, 그리고 돌파가 있다. 이를 알아야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파악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저항선, 저항은 위로 더 올라가려는 주가를 막아선 채 버티는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저항을 뚫으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지곤 한다. 지지선, 지지는 저항과 반대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다. 그러다가 지지선이 무너지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지와 저항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선이 되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 반등을 하다가 못하고 내려오면 여기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정말 많이 상승하나 보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여기서는 잘 지키고 있다가 어떤 악재나 또는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지금부터 급락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추세선, 추세란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별거 아닙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횡보 추세이냐, 주가가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냐, 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승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추세선이고요. 돌파, 말 그대로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큰 힘을 얻어 저항선을 뚫고 오르는 모습이다. 여기가 이제 돌파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 앞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돌파를 하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가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주가의 평균 가격을 그어놓은 선이다. 이동평균선을 참고하면 주가의 평균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대략적으로나마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배열은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5일선, 11선, 21선, 121선 순으로 배열된 모습이다. 여기 장기 이평선인 121선 그 위에 61선, 그리고 21선, 5일선, 11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장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쭉 정배열로 되어 있는 모습을 정배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에 나오는 건데 반대로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그리고 60일, 그리고 20일, 5일선, 뭐 11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장기 이평선일수록 둔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고, 단기 이평선 5일선은 그만큼 빨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상승 추세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을 해도 장기 이평선은 둔감하게, 기울기가 지금 작게 이렇게 둔감하게 내려가지만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렇게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5일선이 밑에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정배열,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역배열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시세의 출발 골든크로스와 폭락의 전조인 데드크로스라고 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나 10일선이 주가 장기 이평선 60일선과 120일선을 뚫고 돌파하여 올라가는 현상이 골든크로스이고 그 반대가 데드크로스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60일선과 120일선을 하나의 선으로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고, 그리고 5일선이나 10일선을 단기 이평선인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단기 이평선 밑에 있겠죠. 그러다가 주가가 단기간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을 때, 이때가 골든크로스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장기 이평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완만한 흐름을 가져가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추세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입니다. 이동평균선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차트가 정배열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데드크로스는 주가가 약세로 전환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일봉 차트가 데드크로스를 나타내면 즉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서둘러 매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장이거나 박스권에서는 차트를 이용한 매매가 상당히 유용하지만,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거나 강력한 급락 또는 급등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차트가 큰 도움이 안 되기도 한다. 이동평균선은 개별 기업이나 시장이 보여준 과거의 흔적이자 스토리다. 그렇게 항상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단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필 의도에 맞게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다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정도 서술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시장에는 이조차 모르는 투자자가 꽤 많아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지지와 저항, 추세와 돌파,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트 속에서 이 정도만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은 곳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보조지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은 선들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나서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은 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챙겨 보시면서 실전 매매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중장기 투자에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의 방법,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중장기 투자 종목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시총이 큰 중대형주 중 견실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까 말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시장 중심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주식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락장과 그리고 횡보장, 그리고 상승장에서 각각 대응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면, 초기 하락장에 지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지수가 떨어지고 시총이 큰 여러 대형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운 좋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잘 버틴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하락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기간에는 종목 대부분 급락하는 급락 장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주식을 다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장기 하락기에는 바닥을 알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 바닥은 누구도 모른다.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게 마련이다. 섣불리 바닥이라고 단정짓고 신규 매수에 나서는 건 정말 위험한 투자이다. 이는 2021년에서 22년간 이어진 하락기에 많이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21년, 22년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도대체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두 번째는 바닥 확인 후에 반등장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아무리 나쁜 상황도 반전은 꼭 찾아오게 마련이고, 악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필자는 경험상 바닥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주식시장은 투기적인 요인이 많다.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오버슈팅이,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언더슈팅이 나타나기도 한다.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공포에 질려서 정말 많이 하락하고, 이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하락 시기가 길었다면 필자 경험상 대체로 V자 반등이 아닌 바닥 다지기를 한 후에 일정 기간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장 장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락 시기가 길다면 이렇게 쭉 하락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가가 내려갈 때 모든 주식이 함께 떨어지지만 반등장에서는 제한된 특정 섹터에서 특정 종목만 상승하는 일이 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닥 확인 후 지수가 반등하는 분위기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에 투자해야 하고, 또 강조하건대 반등장에서는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시장 중심주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만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횡보장, 박스권, 시장 지수가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전저점을 바닥으로 지지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상황이 횡보장, 즉 박스권이다.
횡보장 상황에서 더욱 빈번하다. 따라서 횡보장에서는 철저하게 개별적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공부해서 매매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인지라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자의 자금이 쏠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박스권 시장 상황에서는 챗 GPT나 초전도체, AI 로봇, 양자역학,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5G 통신 관련주의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났다. 어떤 테마주에 해당 주식일지라도 많이 상승한 가격에서 매수하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많이 상승한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승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하면 대세 상승기,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이루어 단기 박스권을 넘어 상승하면 회복 상승기라고 판단을 한다. 대형주가 상승함으로써 초보 투자자도 상승 초기에 투자했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바로 상승장이다. 그렇다면 초보자는 결국 상승장에 투자를 해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진정한 대세 상승장은 위에서 말한 두 번이 전부였다라고 해서, 대세 상승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2007년과 그리고 2020년이 전부였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을 만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 시 주식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수 시점을 판단하기. 어떻게 하면 매수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까? 지수의 최저 바닥, 종목의 최저점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이후 매수하는 것이 좋다. 수익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시장 지수의 진바닥을 꼭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이 방법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지수가 이제 여기서 쭉 상승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고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지점들, 여기서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지점들에서 매수를 해야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에서 종목의 선정은 투자하는 그 시기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 중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골라야 한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 중대형 우량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중공업과 철강 분야,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 그리고 2010년 이후는 반도체가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2020년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플랫폼 기업과 인터넷 주식,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과거에 비해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의 영향으로 기업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중장기 투자의 개념도 너무 긴 시간이 아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이 많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수가 횡보장에서 답보하는 경우에도 1에서 3개월간 비교적 짧은 기간에 100에서 500% 급등하는 종목군이 빈번히 나타난다. 따라서 2, 3개월도 중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추격 매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차트가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5일, 10일, 21선 간격이 별로 넓지 않은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따라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바닥에서 30에서 50% 상승했더라도 매수하고 싶은 시기에 해당 종목이 시장 중심주라고 판단하면 단기적으로 5일선이나 11선에 왔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는 매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닥에서 조금 상승을 많이 했더라도 하락해서 조정 와서 11선이나 5일선 정도쯤에 왔을 때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를 매수하고, 이후 주식 가격이 5일선을 타고 다시 오르면 나머지 투자금으로 모두 매수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즉, 주가가 여기 바닥이었는데 조금 올라서 조금 조정을 받고 계속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이나 11선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면 이 자리에서 20%를 매수하고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면서 대세 상승을 노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즉 주가가 11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 추격 매수로 모든 금액을 투자하면 된다. 단 주가가 11선까지 하락한 후 추가로 21선까지 깨고 아래로 밀리면 큰 시세를 내는 시장 중심주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선과 5일선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큰 시세를 내는 시장 중심주는 웬만해선 21선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핵심만 간략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체가 나쁘지 않을 것, 시장이 좋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하려는 종목이 시장 중심주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차트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초입 구간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중대형주라면 단기적으로 저가 대비 30에서 50% 정도 상승했더라도 5일선이나 11선에서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할 것을 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시에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매도이다. 주식을 저가에서 매수해서 크게 올랐음에도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현금화하지 못하면 모두 헛수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장기 투자의 수익 극대화, 주식 투자자 가운데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을
냉정하게 나누자면 두 가지 부류로 가를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계속 하락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몰리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강제 존버가 되는 거죠. 손실이나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자금이 묶여서 기회비용을 잃기 쉽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원금을 회복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큰 문제는 영영 매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부류는 투자자의 심리 중 하나로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 대부분 빨리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투자자이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죠. 계속 물려있다가 힘들어하다가 주가가 겨우겨우 기다려서 수익 부근에 왔는데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 먹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일이 많은데, 후자처럼 투자금을 회복했더라도 그간 투자용 기간을 고려하면 냉정히 말해서 손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락해서 2년 동안 물려있다가 겨우 상승해서 수익을 봤는데 3% 정도 수익을 보고 했지만, 이 2년간 만약에 은행에 묻어뒀다면 이보다 훨씬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동안 하락기 동안 겪고 마음고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손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며 파랗게 변하면 즉각 매도, 거꾸로 빨갛게 플러스를 보이면 길게 보유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투자자 계좌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르게 손절하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장기 보유한 주식이 플러스로 전환되면 서둘러 매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을 다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지 보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 지금 2022년쯤에 하락을 해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지금 하락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조금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겪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볼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일단 시장 상황부터 파악을 하고 보유 종목을 손절할지 익절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판단에 능숙하고 익숙해져야 주식 투자의 고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중장기 투자에서의 환상적인 매도,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 기술적으로 정배열 우상향이라면 차트상 꼭지를 확인 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수익이 발생한 초기에 팔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들겠지만, 이럴 땐 자신이 보유한 물량의 20%에서 30%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차트상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 모두 매도해야 한다. 꼭지를 확인하고 팔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잘못된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인데, 보면 고점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그때 8만원 후반 9만원대 매수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투자자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존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힘든 기간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시장 상황 회복에 따른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주가가 매수가에 근접하면 전량 매도하면 다시 삼성전자 고점을 뚫고 이전 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이제 악의 순환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끊어주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패턴을 한번 이 부분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매수하는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결국은 대세 상승과 이렇게 대형주를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이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에는 1일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10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일이 드물다. 우상향 끝 무렵 갭 상승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줄곧 내리막길로 전환했다.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여기 마지막에서 한번 이렇게 빵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마 마지막에 9만원대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주가는 쭉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다가 갭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만약에 10% 이상 띄운다라고 하면 여기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거의 주가는 대부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가 농사는 아니다.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일지라도 시장을 예측하고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에 따라 때때로 단기 대응을 할 줄 알아야 자산을 잃지 않고 키워갈 수 있다. 그리고 힘겹게 불린 자산을 지킬 수도 있다. 중장기 투자가 정답,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고 해도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발맞추어서 빠르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중장기 투자가 물론 괜찮은 투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석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는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하락장에서의 주식 투자. 하락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을 때 매수, 더 이상 추가 수익이 날 확률이 없다고 판단하면 매도하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화려한 수식어나 꾸민 말이 필요 없다. 누구나 아는 말인지라 쉬운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기에 많은 투자자가 화려한 수익 대신에 초라한 손실을 더 많이 경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수익이 조금 났을 때는 빨리 매도하고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뒤에서 또 나오고 있죠. 현금 확보가 생존의 전략이다. 저는 예전에 주식 투자를 초반에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15년 정도가 되면서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히 좀 깨닫고 있고, 수중에 돈이 없다면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서로 좋은 주식이 눈에 띄더라도 매수할 수가 없다. 특히 강세장, 상승장 초기에는 풀매수를 해도 쉽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잉여 현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횡보장에서는 현금을 50%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80% 정도 확보하면서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은 강세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세장, 보합장, 하락장이 더 많다. 이런 장에서 모든 자금이 계좌에 묶이면 투자 주도권을 잃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하락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든 뭐 장대 양봉이 나오든 여기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시장 상황의 결과를 내맡겨야 한다라는 이 부분 정말 저는 2022년 하락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고요. 투자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부분 정말 뻔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자마자 곧바로 크게 주가가 오르더라도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주식시장이 열려 거래가 계속되는 한 수익을 안겨줄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그리고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하지 못했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와 비슷한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항상 오기 때문에 크게 아쉬워하지 말고 다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남석관 투자자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이라는 책의 전반부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배당과 그리고 시세 차익들,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중장기 투자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들, 아주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단기 투자 이야기들, 테마주 이야기들, 상당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